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예, 이제 됐어요. 예.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그죠? 자, 76페이지에 저희가 어제 했던 마지막 부분 있죠? 보시면,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자들이 뭘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채를 이용해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고, 나는 부채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거나, 부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자와 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 책을 읽는 결정적인 게 부채를 어떻게 부자처럼 이용하는지를 알려줘요.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혹은 부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부채는 뭐밖에 없다? 소비 부채밖에 없는 거죠. 생산 부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포르쉐 경제학이라고 해서 어떻게 돈 없이, 그러니까 내 돈 없이 포르쉐를 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산 부채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다 하는 그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괜히 사실 좀 쇼킹한 거죠. 이 부분 줄쳐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나에게 적금리라 돈이 할인 중입니다. 나에게 저금리라 할인 중입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금리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했는데. 저금리다. 그럼 느낌이 어때요? 뭐 각자 느낌 있겠죠? 근데 부자들은 어떻다? 아, 돈이 할인 중이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줄쳐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은 78페이지. 자, 부자 아버지는 돈을 찍어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국가가 금본위 제도의 폐지 이후에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죠? 금과 비례해서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금 없이도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양적 완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긴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뭐예요? 원래는 10,000원 주고 라면이랄까요? 라면 주고 치약 2개, 10,000원에 치약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원에 10,000원 주고 치약 1개밖에 못 산다. 왜?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니,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 아니, 그러면 돈을 왜 자꾸 찍어내는데 돈 안 찍어내면 되지 않아? 왜 자꾸 찍어내? 그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왜 자꾸 그래 찍어내는데? 내가 왜 자꾸 돈 찍어내는데? 78페이지. 아,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찍어내는 이유는 뒤에 있네. 돈을 찍어내는 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 돈을 찍어내는 것이 전쟁 때문인데, 그것도 좀 더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 요거부터 하게 78페이지. 돈을 찍어내는 미국 해서, 자, 부자 아버지는 역사를 바탕으로, 어, 예측하고 당신한테 가르쳤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답이 너무 중요해요. 금융교육에는 반드시 금융의 역사가 포함돼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요것 때문에. 자, 금융교육에는, 어, 우리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그죠? 막 이렇게 꺾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어, 자, 우리 기억합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나 기억이 안 나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저거를 통해서, 좀 봐요. 저거를 통해서 그거 해준댔죠. 정말. 잠깐만요. 세 가지 정확하게 알려준댔잖아요. 폭락이 되었을 때, 폭락에 대비하는 방법. 그죠? 시- 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돈을 계속 찍어내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 붕괴, 폭락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 그때 우리나라도요. IMF 때 우리나라의 폭락이었죠. 뭐 원하지 않지만 다 너무 아픈 경험이었지만 폭락이 왔을 때 누군가는 엄청나게 힘들어지지만 누군가는 완벽한 디딤돌이 된다. 그 폭락 시장이. 그래서 교사키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도 그랬고 이 폭락 시장을 어떻게 내가 겪어낼 것인가? 힘든 걸로 겪어낼 것인가? 디딤돌로 겪어낼 것인가? 그래서 폭락에 대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폭락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준댔어요. 식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락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려준댔어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계속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흐름 따라 가지만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거 뭐예요? 나는 폭락에 당하면 안 돼, 이제. 폭락이 나를 아프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때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뭐 직장을 잃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폭락에 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폭락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나는 이왕이면 폭락의 디딤돌로 삼아서, 그죠? 어떤 부자의 반열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폭락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것은 포커스가 뭐다? 이 폭락에 돼 있으면 된다. 그죠? 이 폭락이 왔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두 개의 단어들이 쓰여진다. 하나는 뭐다? 부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나는 뭐다? 세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죠? 이 두 개. 폭락, 세금, 부채. 요 세 개의 단어를 잘 적절하게 우리 비빔밥이라고 치면 비빔밥처럼 해서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예측했어? 라고 했을 때 역사, 금융교육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금융의 역사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79페이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부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에는 뭐가 있다? 독성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막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거지. 근데 좋은 게 아니야. 뭐, 그 안에 순수한 돈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80페이지. 2000년에 그 거품이 빠졌죠. 왜? 돈을 계속 찍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찍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돈을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 거품이 빠지니까 정부는 또 어떻게 했다? 폭락을 막기 위해서 뭐 유지돼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또 찍어냈다. 그러니까 2007년이 되니까 또 부동산이 폭락했다. 거품이 다시 한번 터졌고 그 위에 2008년에 은행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그리고 윤정기는 계속 돌아갔다. 돈을 찍어내는 건 또 계속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가볼게요. 자, 미국 달러는 71년 근본위 제도 폐지 이후에 7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또 한 번 90%를 잃어버렸다. 자, 질문. 그럼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이 더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 때문이란 얘기예요? 이러니까 그렇다. 돈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자, 한번 1번 볼게요. 세계화. 이미 내가 부자야. 그죠? 그 부자라는 건 뭐예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야. 생산 수단. 그랬죠?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점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월세를 받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10,000원으로 치약 2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0,000원으로 치약 1개밖에 살 수 없어. 근데 난 여전히 10,000원으로 치약 2개 사고 싶어. 근데 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해요? 월세를 올려버리면. 내가 550만 원 받던 걸 100만 원 받아버리면 치약 2개 살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 다른 사람들은 치약을 1개밖에 살 수 없지만 나는 월세를 올려버림으로써 내 소득이 여전히 그 금액으로 확보가 되면서 난 여전히 치약 2개를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오케이? 근데 나는 그런 생산 수단이 없어. 나는 근로밖에 없어. 근데 내 돈을
내가 월급을 그러면 500만 원 받는 거를 그래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줄게 안 하잖아요. 내가 50만 원 받는 월급을 인플레이션 네 치약 지금 한 개밖에 못 사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100만 원 월급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나는 계속 가난해지고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지 또는 더 부자가 된다. 자, 그러면 다 보세요. 나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어. 생산 수단으로서 뭘 갖고 있어? 산업 생산 수단을 갖고 있어. 공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세계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장을 갖고 있는 내가 임금이 낮은 쪽으로 옮겨갈 수 있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연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원가 뭐 이런 게 예를 들어 원래는 이게 1,000원인데 500원이 들어가지고 뭐 근로비 뭐 재료비 뭐 해가지고 500원을 들어서 1,000원짜리 연필을 만들어냈는데 이 만들어내는 재료비보다 사실 이 원가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건비를 원래는 100원, 인건비가 500원 원가 중에 100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10원으로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10원의 인건비로. 그러면 나는 원가가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적은 쪽으로 공장을 나의 생산 수단을 옮긴다, 안 옮긴다. 옮기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옮기기만 해도 인건비의 세이브가 다 나의 수익이 되는데 소득이 되는데 당연히 옮기죠. 세계화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저임금 국가에 가 있는 거죠. 베트남에 있고 뭐 이제 중국도 안 돼. 중국도 고임금이 돼 버렸기 때문에 중국도 안 되지. 베트남 뭐 스리랑카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갔던 것들이 다시 이제 미국도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됐죠. 뭐 때문에? 기술의 발전. 그래서 무엇의 등장? 로봇의 등장. 로봇의 등장. AI의 등장. 그러면 내가 이미 연필을 생산하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임금이 아니라 제로 인건비. 제로 인건비. 그럼 나는 보세요.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나는 생산 수단을 저임금 국가에 뺏겨. AI나 로봇한테 또 뺏겨. 무지하대노, 무지하대노. 점점 기본소득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나는 괜찮은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 너무 괜찮고 멀쩡한데 이 괜찮은 게 계속 시간을 지나가고 있잖아. 3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우리는 계속 나이가 먹고 갈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나는 기본소득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점점 기본소득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혹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훨씬 더 부자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는 생각해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엄청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부자가 부자가 되는 우리 아까 로버트 교사께 부자 아빠도 그랬잖아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금융교육은 역사를 통해서 어, 모든 부자들은요, 돈에 대한 감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별표 만 개. 부자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돈에 대한 감각이 좋은 사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진짜 안으로 들어가면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야. 내가 30년 뒤, 50년 뒤, 혹은 100년 뒤, 300년 뒤, 500년 뒤에 대한 지금으로부터 500년 뒤에 대한 시간의 감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부자가 안 될 수 있겠어요? 무조건 부자 되죠. 그죠? 그들과 그러니까 부자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 여기서는 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해 주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나는 1년 뒤밖에 못 본다. 그것도 연봉이란 개념으로. 근데 부자들은요. 절대 1년 개념으로 살지 않아요. 적어도 30년, 50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안목이 그렇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시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로봇가 이리 나타나고 AI가 주식 회사고 이러면 아이고 자꾸 이렇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서 한편은 내 거는 괜찮아. 혹은 뭐 무슨 말인지 알지만 뭐 그렇게 빨리 뭐 어떻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데 부자들은요. 절대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 시간에 대한 감각이 우리보다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하나가 탁 나타났다는 걸 접하면요. 그 기술을 통해서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걸 지금 일어난 것처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못 이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84페이지. 자, 세 번째는 뭐냐? 금융화를 얘기해요. 이것도 참 이미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해야 되나? 그죠? 이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미 지금 부자들은 금융화를 시킬 줄 안다는 거예요. 금융화를 시킬 줄 안다는 건 뭐냐면 파생 상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뭔데 하면서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으면 사고 팔고 배당받고 요 정도만 있으면 그걸 누가 어렵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면 너무 뭐가 많지 않아요? 다 파생 상품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그죠? 어떤 기업이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키운 것에 대한 잉여분을 배당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기본 주식의 어떤 그 개념을 만 가지고 다 너무 이해하기 쉽고 안다고. 근데 이 파생 상품이 거기서 선물 옵션 뭐 그 기본에서 파생 상품이 생기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든 거 가장 대표적인 파생 상품을 뭐라고 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것 때문에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파생 상품이 파산이 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예를 들어 원래 집을 어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거는 프라임 고객에게 예를 들어 프라임 고객은 뭐냐면 우수 고객. 예를 들어 그 우수 고객은 뭐냐면 당신의 소득과 뭐 당신의 어떤 그 대출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 1억짜리면 자, 전 세계에서 여러분 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일 많이 해줍니다. 기본 70% 제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집 안 산 바보고 혹은 집으로서 우리가 뭔가 뭐 투자 이러면 집을 옮겨 다니면서 뭐 집을 갭 투자해서 뭐 집을 어떻게 뭐 왜?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랐지만 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냐? 우리나라가 집 대출을 제일 많이 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왜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걸 주니까 레버리지를 주니까. 어.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집 대출을 많이 해준 거야. 그것도 프라임이 아닌 서브 프라임. 프라임 밑에 있는 왜? 부흥시키려고. 그러니까 경제가 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시입니다. 1억 소득자에게 한 50% 정도 대출을 해주는 것이 프라임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뭐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충분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었는데, 경제가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연봉이 3천밖에 안 돼. 서브야, 서브. 그 밑에 연봉이 3천인데 이들에게 90%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 프라임의 서브인데 프라임인 것처럼 해줬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좋잖아.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대출을 해주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원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들이 구죽순 다, 어,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1년 버티고 터지고 누구는 2년 버티고 터지고 누구는 뭐 다 터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은행이 파산이 되고 은행이 파산이 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어, 무슨 런이고 뱅크런이 뭐예요? 내 돈을 빨리 찾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이 A라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것을 지금 당장 안 찾아도 되는데 파산이 났다고 하니까 다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이 상환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이 터져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든 또 회복할 수 있는데 뱅크런이 생겨버리니까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루 만에 파산. 왜? 지급 보유율이 없어지자 은행에서는. 은행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나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 나에게 돈을 대출해 나가는 사람의 차익으로 은행이 먹고 사는데, 그렇죠? 어, 뱅크런이 생겨버리면 지급 보유를 내가 예를 들어 은행에 은행으로 돈을 맡기는 사람이 10억을 맡겼어. 그죠? 그러면 나는 그 10억을 맡긴 돈을 대출을 하면서 차익을 생기는데 얼마는 갖고 있어야 돼? 1억은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급 보증이라고 해서 내가 1억을 은행에서 갖고 있고 9억을 활용해서 은행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돈을 맡긴 9억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줘서 그 차익으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죠. 뱅크런 돈을 다 빼나가 버리니까 순식간에. 자, 여러분도 농협에 돈을 1,000만 원 맡겨놨어. 농협이 지금 파산이 난대. 그러면 당장 1,000만 원 뺀다 안 뺀다? 빼겠죠. 그럼 뱅크런. 그래서 쫄망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 뭐 때문이다? 파생상품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뭐라고 기득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는 걸로만 하면 재미가 없죠. 돈을 덜 벌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어, 경기가 좋을 때도 돈을 벌고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돈을 벌게 하고 싶기 때문에 만드는 게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융화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부의 격차는 나는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벌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못 버는데 이미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기가 좋아도 돈을 더 벌고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또 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화 파생 상품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뭐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자, 4번 도둑정치 정경유착.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겠죠. 자, 국가 자원을 착취하고 횡령하는 정부 또는 국가 지도자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강력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부를 뭐 착복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정경유착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여러분이 나 지금 멀쩡한데 나 왜 더 가난해진다고 자꾸 얘기해? 왜 나를 자꾸 나 중산층인데 왜 자꾸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진다고 얘기해? 베이비 붐의 붕괴.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86페이지 이건 줄치세요. 인구 통계는 운명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노라 하고 난리를 띄워도 인구 통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쪽수가 많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왜? 자급자족이 되거든요. 인구가 10,000명 이상이 넘어가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니는 빵 공장하고 니는 뭐 하고 니는 뭐 하고 니는 뭐 하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급자족이 다 된다. 다른 국가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결정적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구는 경제를 얘기할 때 무조건 바로 밑으로 같이 따라가는 건데 이 베이비 붐이 붕괴됐다면 베이비 붐의 인구 수를 받쳐주는 세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자기들의 세대의 쪽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대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세대로 쳤을 때 베이비 붐은 우리 58년 개띠 맞죠? 58년 개띠를 왜 그렇게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베이비 붐이었거든.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58년 개띠는 58년 개띠였다 이 말이에요. 왜? 베이비 붐.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그들의 은퇴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들이 베이비 붐으로 10대를 살고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베이비 붐들이 그 강력한 인구 쪽수로 만들어 놓은 경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억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 10억 아파트가 자기가 은퇴 이후에도 10억 아파트이려면 이 밑에 세대들이 똑같은 인구수로 받쳐주면 어떻게 해요? 내 10억 아파트는 그대로 10억 아파트일 수 있죠. 이제 얘들한테 팔면 돼. 팔고 나서 작은 아파트 가면 돼. 그럼 그 차익으로 살아도 돼. 그런데 내가 지금 50평에 떵떵거리고 괜찮은데 이 50평을 받아줄 그 다음 세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너 50평 아파트 아무도 안 사.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또 이게 10억짜리인데 이거 7억이 돼도 안 팔려. 6억이 돼도 안 팔려. 예를 들면 그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나 그것밖에 내가 해놓은 거는 집 한 채 딴실하게 해놓은 게 단데 우째가 되노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비 붐의 붕괴는 소비 전성기가 끝났다. 그리고 우리 세상 입장에서는 베이비 붐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이들이 이제 연금을 탈 시점이 도래인 거죠. 연금을 한 명이 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노 또 이런 우리 국가는 또 국가대로의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87페이지 성장의 종말 이게 중요해요. 성장의 종말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빙하기라고 쓰시면 돼요. 자, 빙하기 딱 떠올려 보세요. 빙하기 어떤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 꿈쩍도 안 하는 거. 그게 빙하기예요.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국가, 기업, 개인, 누구든. 그런데 성장의 종말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빙하기라는 거, 빙하기. 그래서 이 빙하기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이 제목이 뭐예요? 왜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인가예요? 성장이 둔화됐다, 빙하기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투자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투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답이 없다.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88페이지. 저축하는 사람들을 향한 워런 버핏의 경고. 자, 2010년 9월 워런 버핏은 저축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현금이야말로 최악의 투자라는 점이다. 모두가 현금이 왕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투자 말고는 답이 없다. 우리 앞에 또 기억해 냅시다. 어, 학교를 가고 일자리를 구하고 저축을 하고 빚을 갚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버핏도 뭐라고 했어요? 저축을 하고 이 부분에서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89페이지 맨 밑에 부자 아버지는 기요사키에게 부자의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쳐줬다. 부자들이 하는 원칙, 부자들이 하는 규칙을 따라해 그냥 따라해. 응? 내가 따라하고 싶어. 여러분 다 따라하고 싶죠? 근데 왜 못 따라해요? 내 주위에 부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자, 모든 집은요. 뭐 우리가 뭐 똘똘이 한 채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결국은 어디로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향해 갈까요? 부자들이 많은 곳. 돈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부자들이 많은 곳. 그냥 심플하잖아요. 돈이 어디 제일 많지? 우리 동네 돈이 많을까요? 강남에 돈이 많을까요? 우리 동네 돈이 많을까요? 부자들이 많은 곳에 돈이 많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계속 나는 김해 살아야 되겠나, 진해에 살아야 되겠나, 뭐 부산에 살아야 되나, 부자들이 많은 곳에 살면 돼요. 부자들이 많은 곳으로 진격 앞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동네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동네에서 제일 부자들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동네에서 1번 1단계 내가 있는 동네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 있는가 보면 돼요. 그걸 대장주라 하죠. 그럼 글로 가, 글로 가. 빌라를 바꾸고, 막 글로 가, 글로 가. 그럼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부자 동네에 살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시에 사세요? 부산시, 그 조금 더 바운더리, 무슨 구에서, 바운더리, 그 다음 우리 주소 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바운더리에서 대장주가 제일 부자들이 어디 사는지 보면 되죠. 저는 부산이니까 해운대구죠. 무조건 해운대구예요, 해운대구. 딴 거 필요 없어. 여기도 좋던데 저기도 좋던데 저기도 좋던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다 필요 없고 제일 부자 동네 어딘데. 그러면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 동네 안에서 대장주 못 들어가죠. 그 동네 안까지 들어가면 되죠. 그 동네 안, 이제 해운대구 안에 들어갔어. 이제 해운대구 안에 들어갔어. 부산을 예를 듭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부자 동네 어디냐고. 또 글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계속 진격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방향이. 그럼 예를 들어 해운대구 가서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가야 되는 거, 서울. 그 돈으로. 스탑하면 안 되고. 일단 서울로 가야 돼. 서울에 들어왔어.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특별시 안에 들어왔어. 예를 들어. 이해됩니까? 특별시 안에서 그 다음 부자 동네가 어디냐? 그럼 글로 들어갔어. 그다음.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 상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쉽잖아. 32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